지금 이제 오고 계실 텐데요. 영화가 2시간이다 보니까 지금 8시 10분입니다. 또 서울에서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또 가시는 것도 고려해서 화장실 잠깐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꽉 찼었는데 좀 공간이 빕니다만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그대가 두고 시네마 토크 관객과의 대화를 준비하면서 인천의 그 시민단체인 생명평화포럼에서 함께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보고 생각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잠깐 그래도 생명평화포럼 대표님 잠깐 그 취지에 대한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감독님 소개를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생명평화포럼의 정재일 대표입니다.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184차 포럼으로 준비한 겁니다. 제가 1년에 10차례씩 포럼을 할 때 우리 18년 좀 지났네요. 그 중에서 영화를 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하게 돼서 고마운데 이 행사에서 도와주신 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진 감독님 그리고 박 대표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 조국 사태라고 얘기해도 되나? 또 정치권에서는 특히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건너는 건가? 꼭 건너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도 아직 사실 뭐라고 규정해야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좀 우리 속에 한으로 남아있고 억울함 같은 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 생명이 약간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기여를 했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신 분들 배려해 주신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와주신 감독님 그리고 대표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같이 해준 인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셨죠. 배급사 대표님도 오셨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면 다 이제 아시죠. 저도 그 영화를 봤고 400만 독립영화 다큐인데도 불구하고 400만을 돌파한 건 더 이상 없었죠. 전부 흥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감독하시고 이번 그대가 주국에 너무 어려워요. 이기재키티브 감독님으로 참여하신 진무영 감독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무영 감독님 본인 그 다음에 바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중반 거의 말미부터 이제 출연을 직접 하셨죠. 보통 이게 시사회를 하면 감독님하고 출연 배우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포렌식 전문가입니다.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호인단의 어떤 스모킹건 같은 마지막에 그 PC1이라고 했죠. 감사 휴게실 PC1. 그 포렌식을 검사 측만 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측도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 증거 수집을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하고 계시고 또 표창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이 책을 또 고일석 기자님과 함께 쓰셨는데 그 IT 전문가이신 박지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게 뭔가로 하셨는데요. 일단 감독님하고 박준 대표님 각자 좀 간단한 자기소개 내지는 소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EP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제작에 대한 걸 총괄적으로 지휘하는 역할들을 해요. 프로듀서는 대부분 살림 역할이 많습니다. 이제 디렉터들이 예술을 하는 동안에 옆에서 다 이제 그 살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인데 저희들이 이제 이름을 그렇게 굳이 EP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라고 하는 건 이제 정확한 표현을 쓰고는 싶었는데 한국에서는 막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굳이 이제 오늘 여기에 온 건 디렉터가 아니라 프로듀서로서 이제 온 거고 제작의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에 이제 관여를 하는 역할들입니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극장 분위기도 참 좋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NGO의 회원으로 다녔는데 거기도 그게 이제 광화문에 있었던 이제 나눔문화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생명평화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너무 낯익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다. 근데 그걸 10년 넘게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 이렇게 치면은 유서 깊은 포럼에 초대를 해주셔서 영광이고요. 오늘 이제 같이 저희 때문에 사회 봐주시는 김광성 선생님, 김광성 대표님은 제가 영화를 아주 초창기에 인도에서 거의 올 로케를 했던 인도의 4개 도시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만들었던 시바 인생을 던져라는 작품을 한참 할 때 그 영화 후원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저희 이제 독립 영화 찍을 때 너무 고마움이 많아서 오늘 여기에 이제 와서 이야기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여기 감독이 와서 딱 앉아 있으면 멋있잖아요. 근데 인연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가겠다라고 해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지 대표님도 좀 간단한.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영화인은 전혀 아니고요.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이고, 이 조국 정경심 두 분의 재판에 포렌식 쪽으로 이제 좀 밀린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자원해서 분석을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변호인단을 대리해서 포렌식 분석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보셨다시피 제가 당연히 뭐 주역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굳이 말하자면 감초격의 단약이랄까 그런 정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경심 교수님 재판은 1, 2, 3심 다 끝났지만 조국 교수님 재판이 1심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지금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7월 15일에 제가 이제 다시 증인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가 아니죠. 처음인데 정경심 교수님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다가 재판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출했던 수많은 증거들이 다 무시될 수 있는 어떤 꼬투리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조국 교수님 재판에는 지난 12월 10일에 한번 증인 출석이 예정됐다가 같이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검사 측 그 부적관,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제 맞수죠. 그 사람이 나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아프다, 요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이제 연기를 했고, 그게 중간에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무려 지금 7개월 이상 지연돼서 이제 7월 15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저로서는 아주 오랫동안 고대했던 증인 출석이고, 또 제가 믿고 있기로는 이 재판의 향방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검사 측에서는 저를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네마 토크죠. 시네마 토크는 주로 이제 이 감독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관객들이 영화를 또 완성해 준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 저희 박주현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렌식과 관련된 거기서 어떠한 그 스모킹건 같은 것이 있고 많은 자료를 통해서 법정에서도 이야기했으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냥 무시 전략이었다고 하던데 이런 거 관련된 궁금증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박준 대표님께는 그러한 질의응답으로 또 우리 진보영 감독님은 전체적인 걸 총괄을 하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제작하면서 큰 기획 의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텀블러 펀딩까지 했었고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 20만 명이 넘었죠. 이제 20만 명도 돌파를 했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질문을 하나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영어 제목이 있잖아요. 영어 제목이 레드 발음이 안 좋습니다. 레드 헤링, 레드 헤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냥개 조련할 때 훈련시킬 때 근데 그대의 조국이면서 영어 제목이 빨간색으로 레드 헤링이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저도 처음 봤습니다만은 이건 뭐 조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검찰과 언론이 한마디로 뭔가 사냥이 시작된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영화의 어떤 그 수많은 기획회의를 하셨을 텐데 이승진 감독님이 그림을 그릴 때 또 그런 기획 회의나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저희 영화에 이제 이 제작사가 SPC사예요. 이제 일시적인 특수법인이죠. 그래서 그 제목이 켈빈 클레인 프로젝트입니다. 회사 이름이 그게 뭐냐면은 저희 이제 CK가 조국이 CK인데 CK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이제 이거 숨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 이름도 너무 유추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의류 브랜드로 했는데 너무 똑같으면 걸리잖아요, 그거. 그래서 캘빈 클라인 뭐 그런 게 아니라 캘빈 클레인 이렇게 바꿔서 캘빈 클레인 프로젝트로 했는데 이 영화의 이제 제목인 그대가 조국은 이제 마지막까지 논쟁 논란이 아니라 토론이 많았어요. 어떤 제목이 우리 영화에 가장 좋은 제목일까에 대한.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대가 조국이라고 이제 냈고 또 그것에 대하여 좋은 제목 같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구나라고 했는데 초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조국 전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특별하게 아직 어떤 규정으로 정확하게 명명하지 않았으나 사람들이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 소위 혹은 이른바라고 해서 조국 사태를 다룬 이제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제작사에서 이게 이제 검토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인공을 모시는 거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했으나 조국 전 장관이 출연하지 않으면은 그 영화의 무게감이라든지 어떤 그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의 밀도가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룹들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저희 이 그룹이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있죠. 이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과 프로듀서를 찾아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제 전진을 하게 됐을 때 초창기에
이승준 감독이 이 작품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이제 초기 기획서의 제목을 레드 헤링이라고 써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그러면 한글 제목은 그대가 조국으로 하고 영문 제목은 레드 헤링으로 하자. 근데 레드 헤링이 이제 그 아주 이제 서양식으로는 아주 일반화된 이제 딱 들으면은 딱 오는 느낌들, 예를 들면 뜨거운 감자. 그럼 우리한테는 없는 표현인데 이제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하게 되는 표현처럼 레드 헤링은 사냥개를 조련할 때 아주 이제 저희 청어 이제 그 삭힌 청어를 많이 먹잖아요. 이제 동구권에서는 그 유럽에서는 북유럽 뭐 그런 데서는 많이 먹는데 냄새가 이제 보통 잘 안 먹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고약하죠. 우리 그렇게 좋아하는 더 좋아하는 건 아니죠. 홍어를 너무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청어를 삭혀서 먹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 사냥개가 이제 사냥 나가기 전에 이제 청어 냄새를 맡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후각에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나야 이제 진정한 사냥감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현혹시키는 것이 이제 헤링, 레드 헤링이라고 해서 이제 청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영화에서도 사실 그게 전체적으로 조국과 조국 가족 그리고 조국 심지어 조국 일가족으로 표현되는 그 레드 헤링으로 온 국민들의 후각을 마비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리는 역할들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걸 넘어서서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레드 헤링을 넘어서야 되기도 하고 혹은 레드 헤링 그런 전략 혹은 전술들을 잘 간파하고 이 이야기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목을 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관객분들하고 같이 대화 위주로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쯤에 혼자 밥 먹을 때라든가 딸 얘기할 때 저도 딸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그 전에는 좀 다큐가 제 생각하고는 달라서 처음에 집중이 좀 안 됐어요. 근데 역시 딸 얘기하니까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김 그거 드시고 계란 후라이 좀 드시는데 그때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런 보시면서도 어떤 감성적인 감상에 대한 얘기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화 전반에 대해서 아마 질문하실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포렌식 관련돼서 이런 것들 질문을 직접 듣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진짜 관객과 감독과의 대화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말씀 다 하셔서 저희가 이게 아까 보셨던 조국 장관의 기자 간담회가 아니니까 관객과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보시면서 나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것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절하지 않으신다면은 초기에 이야기를 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점심 때 저희 포스터에 조국 전 장관 사인을 좀 받아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를수록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를 따로 이렇게 준비해 주실 분 없죠? 있습니까? 저 뒤에 마이크 있으니까요. 손을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그 사인이 탐나서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주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사실 먼저 질문하면 안 되고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건 참을 수가 없다. 첫 번째 버전의 포스터가 아니라 30만 돌파
기념 특별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사인을 하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했던 건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그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조국을 낭만시키기 위해서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다라는 증언들이 청와대 수석들한테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표천장 문제로 갔어요. 그 표천장의 가치가 얼마큼 되고 얼마큼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로 갔어요. 이것에 관해서 전혀 영화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사실은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보지 않은 기자들이나 법조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짧게 하고 또 박준 대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재판에도 참여하게 된 중요한 계기들이 아주 그런 사모펀드라든가 표창장과 아주 연관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백서 작업도 초창기부터 했고 그게 사모펀드 분야를 저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하되 저희들이 이 영화를 이제 감독의 표현을 굳이 이제 인용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이건 시작입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하여 이야기한 최초의 영화로서 기록되는데 저희가 통상 그 탐사 보도의 형태로 모든 걸 이제 하나씩 치면서 정리를 하는 형태, 결론을 내리고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보다 제작을 하는 방식이 정리와 결론이라기보다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작품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본 것들은 그거 맞나? 라고 하는 질문들. 그것은 그때 봤던 것은 옳은 것이었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때가 생각했던 것들이 좀 다른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최초의 질문들을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반론의 서막을 여는 작업이 우리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서 저건 좀 더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 영화는 그런 어떤 결을 가지고 만들어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사모펀드 이야기부터 가서 표창장까지 가는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어서 그건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사모펀드 때문에 이 조국 사태 논란에 개입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뭐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일석 기자님이라고 또 저희 진영 쪽에 또 유명한 스피커 한 분 계시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백서를 쓰기로 하면서 서로 이제 담당 파트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펀드 계열 쪽 그쪽 혐의들에 대해서 쓰고 고일석 기자님은 입시 혐의들 그쪽을 이제 쓰기로 그렇게 나눴었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변호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최민희 전 의원 지금 안타깝게도 이번에 남양주에서 낙선하셨는데 이 전체 총괄을 하시고 또 김민우 교수님이 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조국 백서를 추진했다가 그게 실제 출간이 8월 초 정도에 출간을 했었죠. 저희가 탈고는 그때 아마 6월 중순 정도에 제가 탈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이 책을 탈고하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이제 6월 말 정도 내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재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렌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찰에 이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재판이
재판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걸 확인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저렇게 돌아오고 있을 일이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따로 이제 그 조국 전 장관님한테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참여하기 시작하게 됐고요. 들어가 보니까 일단 무엇보다도 검찰 측으로부터 증거를 너무 늦게 받아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2019년 11월 정도부터 공판 준비기일이 시작돼가지고 공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검찰에서 핵심 증거인 이 강사유괴실 PC 1번 그 복사본 이걸 줘야지 뭔가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님은 아주 오래전에 사용하던 PC라 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봐야 됐었고 그리고 그걸 분석한 검사 측의 소위 포렌식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얻어맞기만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류해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니까 막 최종 보고서를 그러니까 검사 측 최종 포렌식 보고서를 막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때가 이미 재판이 중반까지 진행됐는데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 검사 측은 계속 포렌식 보고서를 생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뒤지고를 25번을 했습니다. 이게 전혀 통상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는 일단 그 분량에서 압도가 됐고 너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었기 때문에 검사 측이 주장하고 있는 그 보고서 내용이 그 다음에 대단히 이제 사실 기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인데 지나치게 이제 권위적인 그런 말투로 사법적인 그런 말투로 뭐 판결문 같은 데 쓰는 그런 말투로 고압적으로 써놔서 그 말투에서 또 질렸고 한 2주 정도는 저도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뭐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측의 주장에 그 실체를 알기도 전에 이미 압도되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한 2주쯤 지나고 보니까 검사 측 주장의 허위성이 하나씩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 발견했던 게 아까 IP 주소, 사설 IP 주소로 뭐 위치를 특정했다고 하는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었고 그걸 깨닫는데 2주나 걸렸죠. 사실은 이 IT를 해보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을 눈치채기 힘들게끔 대단히 권위적인 말투로 숨겨놓은 거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 영화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한 엄청나게 많은 허위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검사 측 보고서 전체가 적어도 결론 부분은 다 거짓인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뭐 조작 보고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첨언을 하자면 아까 이제 영화에서 제가 나오는 부분에서 두 번째 꼭지로 나온 검사 측이 PPT 문서로 법정에서 이제 야바이질을 한 그 부분에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이 강사교실 PC 1번의 증거 능력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강사교실 PC 1번은 검사 측이 그 2019년 9월 10일 당시에 그러니까 이미 제출을 받던 날 저녁에 자기들 임의적으로 그걸 켜봤고 사실 그거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위법 수사의 그 소지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같이 있던 조교한테도 알리지 않고 멋대로 USB를 꽂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이게 강조종료됐다, 뻑이 났다라고 표현했는데요. 뻑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째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겠지만은 형사소송법 106조 3항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PC나 휴대폰 증거는 통째로 가져가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뻑이 난 경우, 그래서 정상적으로 거기서 복사라든지 할 수가 없을 때, 그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만 가져가는 게 허용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악용해서 검사 측에서 뻑 났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항소심 공판 제1 첫 번째 공판에서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윈도우 키 누르고 종료 눌러서 종료시킨 그 모든 흔적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흔적까지 완벽하게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이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이 완전히 이제 첫 공판에서 들통이 난 건데 검사 측에서 이제 그걸 덮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 종료됐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보신 그런 이제 PPT 문서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문서를 짜집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뭐 갖다 붙이고 뭐 내용을 가리고 이런 야바이질을 해가지고 판사를 이제 우롱한 거였죠. 그게 이제 소위 뻑이 나고 표현할 때마다 뻑이 나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이미 제출을 받은 것들에 대한 허위가 될 경우에는 그 컴퓨터에서 나온 모든 증거들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고 증거로서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현행 법률에 따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로서는 그 부분이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이 표창장 혐의 전체 그리고 입시 관련 혐의 전체 그 한두 개 정도 빼고 대부분이 다 날아가는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그런 이제 법정에서 현직 검사가 그런 식으로 재판부를 우롱을 했던 거고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그 바로 다음 공판에서 조목조목 지적해서 검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갖고 놀았다. 쉽게 말하면 좀 상스럽게 말하자면 판사님들 수술도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그걸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게 항소심 당시에 제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희망했었고 변호인 측에서도 강력하게 원했었는데 검사 측에서 그걸 극렬 반대를 했고 목소리가 높이면서 그걸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제가 이제 증인으로 서지 못했던 거고요. 그 때문에 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증인 출석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증인 채택을 거부했을 때 검찰의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논리가 뭐였어요? 좀 이따가 하시고 다른 분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 기억했다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임명호 선생님. 답변 들으면서 이제 좀 답답한 건 제가 오늘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두 가지로 갈려요. 저는 뭐 조국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읽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난 안 봐도 된다.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편은 위선의 대변자 같은 그런 조국의 이미지 때문에 나는 그 영화 싫다.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리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그럼 앞에 분들에게도 영화를 보게 해주고 싶고 뒤에 분들은 더더군다나 영화를 봐야 우리 사회가 이제 쫙 갈라진 게 대화의 통로가 생길 텐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더 좋을지 그런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시죠. 사실 정답이 없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영화를 보셨을 때의 그 솔직한 감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게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이 영화의 가장 제가 처음 봤을 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5월 1일 날 봤는데 가장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너무 담담하게 그렸다. 모든 장면들을. 그러니까 그 홀로 식사를 한 장면이나 뭐 운전을 하는 장면 이런 데서 감정 표출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 증인들 조사를 받았던 그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도 최대한 자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경욱 교수님이 그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 장면도 그때 보여주다가 끊어버리죠. 아예 말이 끝나자마자. 그런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 그냥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차분하게 정리한 영화다라는 걸 많이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조국을 미화하거나 사실 어디 보면 조국이 잘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하는 부분도 하나도 없고요. 단지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번 해보는 정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영화라는 점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지난 일들을 한번 서머리한 부분이 대단히 짧은 시간에 잘 설명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켜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극장에 손 잡고 오시는 게 좋죠. 범죄도시 2를 보여주겠다. 1000만을 넘어가고 있다더라. 안 봤지? 그러면서 조용히 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막 나오고 그러면 예고편이다.
끝까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농담이면 참 어렵습니다. 네, 또 네, 저 뒤쪽에. 예, 저쪽에. 저는 오늘 네 번째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개봉하는 날 아침에 주안역 앞에 있는 CGV 가서 첫 시간에 가서 봤고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감정이 이렇게 오르는데 근데 볼 때마다 울컥울컥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 감정이 올라오는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마다 감정을 이제 계속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점점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신다고 하시니까 만드신 분들을 응원하고 싶어서 오늘은 왔거든요. 그래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서 느꼈던 건 제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거 되게 컷이 좀 되게 낯설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고 그리고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제 방송에서 계속 음성으로 나오는데 사람들의 발자국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중들이 계속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었던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이 제 눈에는 들어왔고 그리고 물론 이제 조국 장관님을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조국 장관님이 지나가시는 그 터널들 그리고 그 광고 회사 대표님이 지나갈 때 이렇게 터널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계신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제 계속 보다 보니까 들리는 대사가 이제 조국 장관님이 나중에 등산을 하시면서 내가 이 터널에 들어섰는데 이 터널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다, 어떤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대사와 그 터널 장면이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 와중에서 터널을 지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작게 비춰주는 불빛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불빛이 지나가는 그 어두운 터널을 밝혀주는 그런 불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울컥울컥하는 부분들은 그 이제 서초동을 메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을까라는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울컥했고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좀 더 뭉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뭐 계속 얘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 와 있는 이유는 만들어주신 또 여기까지 와주신 이 제작하셨던 분들께 응원의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한 1분 7초 정도만 답을 드릴게요. 근데 이승준 감독의 작품의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들이 갖는 상징성들을 잘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관계들만 쭉 쫓는 것도 있지만은 이 영화가 주고 있는 감정적 흐름들이라든지 이제 장면들이 갖는 상징들이 쭉 있어서 그걸 정말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런 군중들이 지나갈 때 이거 집중해서 듣는 거야, 아니면 흘리면서 듣는 거야? 그걸 정확히 알게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그 들으면서 속는 거야? 뭐 여러 가지들이 모두 다 있죠. 중간 중간에 막 이렇게 석양에 막 구름이 막 지나가고 곧 비가 내릴 것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들마저도 모두 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터널도 그런 상징으로 시작부터 그렇게 쓴 거죠. 저는 이제 터널을 썼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터널은 끝이 있는 걸 통상 터널이라고 하거든요. 끝이 없는 동굴도 있죠. 내가 서 있는 게
동굴일지 터널일지 모르는데 조 장관은 터널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언젠가 터질 것이다. 끝에 밝은 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상징들을 자기는 이제 뚫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그 터널의 점점이 밝혀진 그 반짝이는 불빛들은 저희 앞에도 이제 노무현입니다라고 하는 걸출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지만은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료들을 모아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죠. 저희 다큐멘터리 카메라가 만약에 이번에 조 전 장관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통스러웠던 순간 그 옆에 그를 기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어쩌면 다른 역사적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번 기획하면서도 또 끝나고 나서도 조 전 장관도 그걸 견디고 버티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분도 노 대통령한테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은 어찌 될지 몰랐겠는데 참 아쉬워요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갖는 것들은 감독이 숨겨서 던지기도 하지만 또 그걸 관객이 또 그렇게 딱 알아서 캐치도 하고 해석도 해주고 하는 것들은 너무 멋진 일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실을 기록해 놓은 어떤 책과는 또 다르게 그 영상으로 뭔가 예술적인 표현들을 끊임없이 자기 표현들을 감독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관객들한테 내보낼 때 그 관객들이 또 그걸 찾아서 다 알아먹고 또 그런 것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궁금하신 것, 예, 말씀하시죠. 영화하고 관련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이크. 영화하고 관련돼 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 조국 장관님이라고 표현해도 조국 씨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저번보다 깨끗한 분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제가 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제 친한 친구하고도. 저는 쉽게 표현하면 저는 우리 조국 장관님 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조국 장관 욕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그럼 제가 너무 수준 낮은 논란으로 갈까봐 차마 거기까지는 못 나가는데 너무 제가 좀 답답해요. 지금 우리 여기 두 분 오신 분하고 또 같이 우리 조국 장관님은 뭘 잘못했나요? 정말로 잘못한 거라고 생각들 하시나요? 아니면 정말로 잘못했다면 뭘 잘못했는지. 난 정말로 답답해요. 우리들이 흔하게 얘기하는 뭐 강남 자폐 뭐 대명사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언론에 이렇게 등장하시고 이렇게 명명이 되셨지만 강남 자파라는 그런 뭐 어떤 명칭에 대한 규정을 제가 삼고 싶지 않고 그런 개인적인 욕망과 실체적인 그것 사이에서의 그 갈등이 아니 그런데 조국도 또 궁금한 거는 여기 조국 장관님 계시다면 직접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정말 잘못하셨나요? 정말 저런 악한 일을 하셨나요? 너무 지금도 조국 장관님이 아까 표현하더라 아까 감독님 표현대로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명칭이 저는 조국 사태라는 명칭이 굉장히 거슬려요. 뭐가 제가 너무 그냥 진부하다고 표현돼서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할 뿐이지만 그네들의 프레임에 그냥 걸려서 그냥 그대로 묻어나가는 그래도 그러면서도 아는 사람은 알겠지. 그거 좀 거실러도 그래 일단은 좀 저기 하자 좀 잠잠하자 조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괜찮은 그 기조인지 예. 일단은 조국 장관님께서 중간에 몇 번이나 사과를 하셨죠. 근데 어떤 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지난 삶이 어떤 공정성이나 이런 데서도 철두철미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신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유죄 판결이 나 있는 그 입시 관련 혐의에서 뭐 몇 시간이 몇 시간으로 부풀려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죠.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예비군 훈련은 뭐 가본 지 오래됐긴 했지만은 뭐 6시간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4시간이나 5시간 받고 6시간 파견증을 받았죠. 그게 지금 이번 판결의 기조대로라면 다 불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써준 사람도 다 불법이고 받은 사람도 다 불법이죠. 다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조국 장관님 부부만 그걸로 처벌을 받은 거고 입시 관련 혐의로도 사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까지도 일부 상당 부분 그런 게 인턴 확인서 아니면 봉사활동 확인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안 맞는 것들은 아주 비일비재하거든요. 너무 일반적인 현상이라서 이걸 왜 조국 가족에 대해서만 겨냥을 하느냐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부부에게만 그걸 법의 잣대를 제시를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수사하지 않고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유감을 가질 부분이고요. 뭐 윤석열 지금 뭐 대통령이 됐지만은 그 윤석열 씨가 처음에 청와대에다가 이게 정말 나쁜 뭐 사람이다 뭐 하면서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로비를 할 때 사모펀드를 예를 문제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모펀드에서 사실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를 해서 하고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제 문제가 있었던 이제 범인들을 찾았던 게 익성 관계자들이었죠. 익성의 이봉직 회장, 이상훈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범인 걸 검찰이 확인을 했어요. 그게 2019년 10월달 첫 주 안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검찰이 뭐라고 공포를 했었냐면은 그 윗선에 조국이 있는 걸로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1, 2주를 더 수사를 했는데 윗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봉직 회장과 이상훈 부사장이 자기들끼리 꾸민 범죄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국 부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했다는 거죠. 실제로 투자했던 돈은 다 날아갔고 걔들한테 이제 횡령을 당한 건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게 검찰은 그 사모펀드 부분에서 문제가 안 나오니까 혐의가 안 나오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또 다른 조국 부부의 죄가 없는지 계속 추적을 한 겁니다.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또 WFM이라는 걸 쫓아가다가 그 자체에서 또 문제가 안 나오니까 또 덮고 그 다음에 결국 찾아낸 혐의가 차명거래 이런 거. 근데 차명거래 액수 자체가 뭐 한 2,300만 원 이 정도에다가 이게 어떤 수익을 위해서 뭐 거래를 한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실제로 그게 그런 범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 두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가? 또 그리고 익성의 진범이 발견됐는데 왜 범죄 혐의자들을 쫓지 않고 사람만 계속 쫓았느냐? 이런 게 되게 큰 문제죠. 이 영화의 처음에서도 보시면은 검찰의 그런 그 사람을 쫓는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그게 시민단체에 의해서 작년 초에 감찰 진정이 들어갔고 그래서 검찰에서 거의 한 6개월 이상 감찰을 한 결과 당시 조국 수사팀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익성을 수사를 못한 거는 인력이 부족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당시 조국 수사팀의 임무가 사모펀드 범죄를 쫓는 게 아니라 조국이라는 사람을 쫓기 위해서라고 스스로 인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언론들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를 삼지 않고 넘어가 버렸죠. 이게 표적 수사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남은 건 표창장 위조 혐의 이 정도인데 보셨다시피 저는 이걸 무죄라는 것을 입증을 해냈고 단지 법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것만 뒤집으면 어느 정도의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뒤에 아주 예,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를 네. 예, 이 사태를 보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윤 씨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윤 씨가
조국 장관을 잡기 위해서 조국을 뒤지는데 뭐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가족을 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인과 딸을 이제 뒤졌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연좌제가 지금 적용이 안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거 별개 문제란 말이에요. 조금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궁금한 게 그 1심, 2심, 3심에서 4년이 계속 일관되게 관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국은 괜찮은데 부인과 딸이 4년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재수께 그 가족만 걸려들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러면은 4년에 해당되는 그 뭐 위조를 만들었건 뭐 어떻게 했든 그런 이런 범죄 사실인지 그게 조작된 건지 여기 IT 전문가께서는 이제 아까 그 이것이 날조라든지 뭐가 앞뒤가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실이 이게 4년짜리가 아니다. 이거를 좀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그게 사실이라면 뭐 4년이 아니라 한 1년짜리를 추겨서 4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1년의 범죄 사실의 내용은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아까 이제 뭐 총장한테 무슨 전화를 했다든가 뭐 이런 이 연관된에서 조국 장관이 그런 연관의 협조를 했는지 이런 거를 좀 그 우리는 IT를 잘 모르니까 IT 전문가께서 IT의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날조라든지 뭐 어떤 그 좀 해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최성해 중장한테 전화했을 때 어떤 내용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그 사실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녹음이 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영화에 잠깐 보셨겠지만은 그게 해당하는 부분은 그런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카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보자면 실제로 어떤 뭐 말을 맞추자 이런 식의 의도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4년형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부가 4년형에 대해서 1심부터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가해한 그런 부분인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혐의가 몇 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혐의를 해놓고 또 그중에서 상당수를 막 뒤섞어가지고 유죄를 하고 또는 무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1심 재판부가 무려 600페이지가 넘는 재판결문을 써놓고도 왜 이게 4년형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그런 기조를 유지했는데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1심에서 표창장 혐의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했던 그 주요 양대 사유가 하나는 최성해의 증언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포렌식상의 유기조로 보인다고 판단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성해 증언 부분은 항소심의 판결문에서는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이걸 기자들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1심에서 유죄 근거라고 봤던 것들 다 허위였던 것들 사실은 아까 IP 주소 이런 게 나온 것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심야 접속 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악랄한 조작인데요. 그게 사실은 항소심에서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아예 뭉치고 넘어갔죠. 이게 사실상 1심에는 있던 걸 항소심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이게 배척이 된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혐의들도 마찬가지군요. 어때 소소하게 어떤 거는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은 것도 있고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것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량 4년은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항소심이 고의로 1심의 형량에 맞춰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 거고요.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사실상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뭐 제대로 검토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항소심의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 뭐 이게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고 다 끝났거든요. 모든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대법원은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질문이 또 두 분이나 계신데 더 받으셔도 되겠습니까? 네. 사정에 맞춰서 예,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이제 조국
교수님에 대한 그 신뢰와 이미지가 사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저런 그 기사와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빨간 아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하는 모든 걸 다 들었고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막 열변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럼에도 마지막에 그 포렌식을 우리 박지원 대표님께서 이제 해주셔서 막 완전히 속으로 만세를 불렀거든요. 이거 뒤집어지면서 윤석열도 날아가겠구나. 너무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4년이 이렇게 딱 다시 되는 거 보면서 정말 이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막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마침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이제 영화 평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감독님 첫 시사회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 못하시는 것도 같고요. 근데 이제 영화를 상당히 건조하게, 감정적이지 않고 건조하게 이렇게 만드셨다고. 오늘 영화를 보니까 상당히 이제 감정적이지 않게 만드시면서도 참 예술성으로도 상당히 완성도가 참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하면서 봤고, 그런데 사실 빨간 아재를 통해서 쭉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막 억울하고 분하고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지? 그래서 누군가 왜 그대가 조국이라고 영화 제목을 붙였냐고 해서 제가 너도 조국처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리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감독님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은 이 영화를 사실 작지만 펀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러 오면서, 그리고 이 영화가 나오면서 생각했던 거는 진짜 이 악랄한 이런 게 검찰공화국인가. 저는 윤석열을 대선 전에 그냥 아예 괴물이라고 불렀었거든요. 괴물 윤석열이라고. 위선된 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역겹고, 근데 이런 인간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짐작은 감이 조금 가는데, 이런 우리 현 시대의 이런 것들을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공익성이 있지만 상업적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작품을 지금부터 정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아니면 중간이라도 이 실상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아마 어떤 감독님인가는 지금쯤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꼭 이 조국 소위 사태를 포함한,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도 사실은 억울하게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전부 한 번에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런 영화를 꼭 만들어서 대중들이 많이 봐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 아까 한 분 손 드셨는데 아쉽지만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9시가 좀 넘어서 시장도 하시고 제가 뒤풀이 예약을 해놨거든요. 네, 뒤풀이도 가야 됩니다. 뒤풀이 참석하셔서 좀 더 내밀한 얘기를 질문하시죠. 주목된 건지 몰라도 저희들이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재판부에 대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라고 우리가 이제 발굴해가지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1심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2심 때부터 우리가 그 검찰이 제시했던 방법으로 표창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그게 저는 굉장히 흥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법원에서도 휴게실 PC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결정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그걸 또 배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장 객관적이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될 재판부를 우리가 재판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조국 재판도 남았지만은 그 재판부를 우리가 믿고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좀 걱정스러워요. 초반에 저는 이게 변호사들이 너무 대응을 못한다 처음에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검찰에 비해서 왜 저렇게 밀리고 있고 너무 순박하게 변호인들이 대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하여튼 그게 아니라 결국은 잘 대응한다 하더라도 재판부의 그런 평가성, 부정의성이 우리가 계속 신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려야 될까? 조국 사태의 명명 호칭에 대해서 일단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국 사태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검란 사태, 뭐 언란 사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우리나라의 부조리가 다 권력형 부조리가 다 연결돼 있다고 보이고 또한 거기서 사실 결정적인 마지막 고리는 뭐냐면은 덥석 믿어버린 일반 대중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언론에서 다 떠들어대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낙인이 완전히 고착이 돼버렸죠.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이제 설득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포렌식을 분석한 제가 장본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제 어머니를 설득하는데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제 아버지는 아직도 전혀 안 들으려고 하시고 이럴 정도의 상황이라는 게 어디서 벌어졌냐면 언론의 이 폭력적인 압도적인 그 보도 행태가 사실로 굳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항소심에서 제 기억으로는 8번인가 공판이 있었는데 그 첫 공판부터 마지막 공판까지 계속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그때 항소심 내내 아마 지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부가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판에서 그 이 PC 1호의 증거 능력, 그러니까 검찰이 막 그대로 USB를 꽂았고 그다음에 정상 종료를 해놓고 끝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 희한하게도 그날 저녁부터 모든 약속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뭐 녹음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MBC의 기자가 법조팀 기자가 그 취재를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일 그 뉴스데스크에 메인으로 내고 싶다. 한 3꼭지 정도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 종료된 게 아닌 그래서 검사 측이 정상 종료 시켜놓고도 뻥났다고 거짓말을 한 그 증거들을 다 보내줬었는데 다음날 막상 뉴스데스크에 안 나왔죠. 그리고 한 꼭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게 준비가 덜 돼서 다음날 내보내야 될 것 같다. 한 두 꼭지가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한 꼭지로 들어서 한 후반부에 나올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더니 결국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다른 공판, 다른 재판 쪽으로 쉽게 말하면 전출이 됐습니다. 조국 재판 쪽으로는 MBC에서 그 이후로 아무도 취재를 안 들어왔어요. 그 첫 공판 이후로 다른 모든 언론사들도 아예 전혀 변호인 측 주장을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반에는 결정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이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그 시간대에 정경심 교수님은 다른 PC를 쓰고 있었던 그 증거까지 찾았거든요. 아주 결정적인 거죠. 이게 영화에 안 들어서는 좀 아쉬운데 그런 이제 결정적인 무죄 알리바이까지 나오는데 이제 유죄 증거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무죄 증거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론에서 단 한 줄도 안 나왔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판사들도 이런 압도적인 언론들의 편향 보도에 공포심을 느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덮어버리는데 완벽하게 뒤집어졌는데 검사 측에서도 제 주장에 못 이겨가지고 이제 무익하고 무용하니까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반박 의견서 한 번도 못 낸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언론이 전혀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걸 보고 재판부라고 하든 이 법정 안에서야 판사들이 제왕이지 법정 밖으로 나오면 그냥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법정 밖에 나왔을 때 언론에서 어떻게 공격을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항소심 판사들이 너무 단순한 설명이지만 비겁했을 뿐이다. 자기가 후에 받을 어떤 위협 이런 거에 비겁했을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마무리 네, 말씀. 저도 인사겸해서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유튜브에 보면 말씀도 잘하시고 하는 명강사님들이 한 2시간 정도 특강하면은 쪽집게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 걸 사실 영화에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보여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아는 걸 영화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혹은 그런 분들도 있죠. 내가 그때 그렇게 욕한 거 너무 평생 미안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 만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는 분명히 진실을 탐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만드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왜 만드는지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아주 기계적인 객관과 사실을 나열하겠다고 덤비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산더미처럼 심지어는 쓰레기처럼 쌓아 올려진 그 기사와 이야기 속에 과연 그 속에 진실한 것들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표현할까를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거죠. 우리 사회는 수없이 많은 간첩들이 권력기관에 의해서 조작이 돼서 수없이 많은 인생과 가문이 망가졌듯이 지금 이 시대마저도 조국은 그 자신의 정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력기관에 의해서 그 국가폭력의 피해자가 돼야 하는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고도화되고 좋은 나라로 가고 있지만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성된 것들이 아니잖아요. 매우 피곤한 일이죠. 촛불 둘러가는 것도 힘듭니다. 정말 이제 피곤해서 예전에 어떤 방공 포스터에 이제 그만 통일해라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 막 그런 거 봤듯이 정말로 이 사회는 우리들의 너무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완성된다는 건 잠시 후면은 이렇게 수십 년 후퇴할 수도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또다시 눈을 뜨고 이걸 지켜보고 내가 봤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의심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마저도 의심하고 나는 조국이 무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어떤 이야기가 있어라고 들여다볼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은 조국이 나빠라고 하는 사람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회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런 다큐멘터리들, 이런 영화들이 이제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 것들이 또 나오면 또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감사드리고 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 자체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는 영화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4번 보신 분도 계신데 한 번 더 보러 오시고 저희만 보지 말고요. 저쪽 사람들도 보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그 질문은 뒤풀이에서 검찰 혹시 시간이 돼서 뒤풀이 가능하신 분들은 요 바로 뒤에 고바우 맥주 치킨 고바우 치킨이라고 있어요. 가능하신 분들만 오랜 시간은 못하고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30분만 같이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광고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끝나고 나면 광고 하잖아요. 광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184차 포럼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7월 7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요. 7월 7일 날 185차 포럼을 하는데 일본의 지방선거에 나왔던 청년 정치인들 중에 낙선자들을 불렀습니다. 어려운 자리죠. 낙선자를 불러서 청년 정치인들에게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저희들이 꾸리는 웹잡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회원으로 좀 가입을 좀 해달라고 해서 바깥에 저희가 가입 신청서를 마련해 놨습니다. 회비를 내셔도 좋고 안 내셔도 좋으니까 물론 내주시면 좋죠. 저희들도 다 어디서 돈 받는 거 아니니까 저희도 회비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하나 오늘 영화관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저희가 새로운 형식으로 포럼을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화 보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영화 이런 영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모셔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관장님한테도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